자, 신뢰도 계수에서 여러 가지가 쭉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쿠더 리차드슨 20, 쿠더 리차드슨 21.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호잇 신뢰도가 있고, 그 다음에 크롬바 알파 계수를 알아보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앞에서 이야기했던 문항 내적 합치도 또는 내적 일관성 방법에 의해서 측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적 일관성 방법은 말씀드렸지만 문항을 양분하지 않습니다. 양분하지 않는다. 양분하면 반분법이 되니까. 자, 쿠더 리차드슨 20는 2분 문항에 쓴다라고 했습니다. 2분 문항. 자, 0과 1 이 두 가지로 이제 수치가 부여되겠죠. 그 다음에 21 같은 경우는 우리가 5점 척도, 예를 들어서 5점 척도의 문항을 사용한다. 그럴 때 21을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크롬바 알파 계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이론적인 배경이 같아서 같은 응답 자료라면 똑같이 나오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죠.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치면 20와 그 다음에 호의 신뢰도와 크롬바 알파 계수,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같은 경우는 밑에 쓰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같은 응답 자료의 경우, 같은 응답 자료의 경우 신뢰도 계수가 같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신뢰도 계수가 같다. 이론적 배경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응답 자료일 때는 신뢰도 계수가 같게 나온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하시고요. 최근에 출제된 지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봐야 될 것은 이 신뢰도 계수에서 속도 검사가 있고 역량 검사가 있다. 속도 검사는 빨리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주기 어려워요. 역량 검사가 신뢰도 계수에서는 신뢰도 계수 측정할 때 거기 마지막에 있는 대로 신뢰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뢰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역량 검사가 신뢰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도 검사와 역량 검사까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신뢰도 계수 등의 개념을 보는데요. 이제 계산 문제가 좀 나오기도 하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관찰 점수가 있고 진 점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찰 점수라고 하면 오차를 포함한 점수가 관찰 점수거든요. 그래서 관찰 점수는 진 점수, 오차가 없는 점수를 진 점수라 해요. 플러스 오차 점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자, 관찰 점수 이퀄 진 점수 플러스 오차 점수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진 점수, 참 진짜를 써서 이거는 오차가 없는 점수가 바로 진 점수가 된다라고 하고, 관찰 점수는 오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차를 포함하고 있는 점수가 관찰 점수라고 합니다. 밑에 보시면 진 점수 플러스 오차가 나오죠. 그 다음에 측정하여 얻은 점수가 관찰 점수입니다. 오차가 포함된 점수로서 넣어주세요. 점을 지우시고요. 자, 로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차가 포함된 점수로서 진점수와 반대 개념이 됩니다. 진점수는 오차가 없는 거고 관찰점수는 오차가 있는 것이니까 진점수와는 반대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점수를 내볼까요? 진점수는 이제 이 오차 점수가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진점수 이퀄 관찰점수 마이너스 오차 점수가 된다. 오차라고만 쓸게요. 오차가 없는 점수를 말합니다. 측정 오차가 전혀 없을 때 상정한 이상적인 점수라고 말하고요. 반복 측정하여 얻은 관찰 점수들의 기대값을 진점수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죠. 자, 그 다음에 오차 점수가 있는데 관찰 점수와 진점수의 차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오차 점수를 내볼까요? 오차 점수를 내면 오차 점수를 놔두고 이것을 이항하면 관찰 점수 마이너스 진점수가 됩니다. 관찰 점수에서 진점수를 빼면 오차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오차가 있는데요. 고전 검사 이론에서는 독립적, 무작위적이라고 가정합니다. 무작위적으로 나타나는 오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오류에서 측정을 할 때 오류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오차가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측정의 표준 오차입니다. 측정의 표준 오차는 어떤 검사를 매번 실시할 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오차의 범위를 말합니다. 그게 바로 측정의 표준 오차라고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40문항의 검사에서 표준 편차가 5.45다. 신뢰도 계수가 0.84이면 측정의 표준 오차는 2.18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측정의 표준 오차 2.18의 의미는 뭐냐? 해석하면 어떤 학생이 검사를 받아서 점수가 만약에 30점이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두 번째 볼 때도 30 플러스 마이너스 2.18 이러한 내에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측정의 표준 오차인데 우리가 이제 30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학생의 점수잖아요. 이 점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18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학생의 점수 분포에서 두 번째 측정하든 세 번째 측정하든 그렇게 나올 확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측정의 표준 오차의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신뢰도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측정의 표준 오차는 적게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뢰도가 높아지면은 측정의 표준 오차는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좋은 검사지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해요. 측정의 표준 오차가 줄어들면 좋은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진점수 분산, 관찰점수 분산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놔두고요. 우선 이거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위에서 뭐 표준 편차가 나왔고 신뢰도 계수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측정의 표준 오차를 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식이 있는데 공식을 외우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측정의 표준 오차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먼저 적으세요. 측정의 표준 오차는 표준 편차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신뢰도 계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입을 해보면 표준 편차가 5.45였습니다. 5.45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신뢰도 계수가 얼마였죠? 0.84죠. 0.84입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것을 해결하면 0.16이죠. 루트 0.16이니까 루트 0.4의 제곱이죠. 그래서 0.4로 나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0.4 곱하기 앞에 있는 5.45 이렇게 하면 2.18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갈게요. 이 계산 문제는 뒤에 또 있으니까. 진점수 분산이 분자로 가 있고 관찰점수 분산이 분모로 가 있습니다. 신뢰도 계수의 공식인데요. 신뢰도 계수의 공식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뢰도 계수를 안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관찰점수와 진점수 이 두 가지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신뢰도 계수를 뽑아내야 됩니다. 자, 신뢰도 계수. 자, 신뢰도 계수는 거기 보면 관찰점수 분산이라고 했어요. 관찰점수 분산분의 진점수 분산. 이렇게 계산을 해내는 것이 바로 신뢰도 계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신뢰도 계수가 높다라고 했거든요. 신뢰도 계수가 높으면 측정의 표준 오차 이런 것들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했어요. 신뢰도 계수가 높으면 측정의 표준 오차니까 측정의 표준 오차는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이거는 좋은 검사지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측정의 표준 오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측정의 표준 오차는 무슨 의미였었죠?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여러 번 반복 검사했을 때, 검사 시 점수의 범위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 추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번 검사했을 때 그 점수가 어떤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이냐, 어떤 학생의 점수가 그런 것들을 추측할 수 있는 게 측정의 표준 오차다. 이렇게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하겠습니다.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밑에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과 서로 관련성이 많이 있는데요. 자, 거기 보면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첫 번째,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 측정의 시간도 있다. 그 다음에 뭐 문항의 반응수가 진위형이냐 아니면 선다형이냐, 선다형이 높다 이렇게 말했죠. 개인차도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여기서 개인차가 나올 겁니다. 1번,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피검자의 요인 중에 개인차가 있습니다. 개인차의 밑줄입니다. 여기에는 능력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지능 우수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 밑에 바로 나오지만, 능력의 범위가 넓다. 능력의 범위가 넓으면 이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다라고 하거든요. 능력 요인이 있다. 능력 요인은 지능이 거기 나온 대로 우수한 집단이 있고 지능이 낮은 집단이 있는데 어떤 범위가 더 넓죠? 숫자 지능이 높다 낮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능이 높은 집단이 있고 지능이 낮은 집단이 있는데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범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거기에 보면 3번 집단의 능력의 범위가 넓을 때가 끊어요. 능력의 범위가 좁을 때보다 신뢰도는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집단의 동질성이 있을수록 신뢰도는 낮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집단의 이질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도 계수를 끌어올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타당도 계수가 끌어올라지면 이 신뢰도 계수도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질성이 있을수록 신뢰도가 낮게 되는데 집단의 능력이 비슷한 경우 신뢰도가 높아지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집단 동질성이 높아지면 변별도가 낮아져요. 문항 변별도를 말하는 거예요. 낮아져서 그에 따라 신뢰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질적일수록 신뢰도 계수는 떨어지고 이질적일수록 신뢰도 계수는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질적일수록 문항 변별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신뢰도 계수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렇게 정리할게요. 집단의 이질성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능력 범위가 나왔었죠. 능력 범위가 넓어요. 능력 범위가 넓다. 자, 똑같은 말이에요. 능력 범위가 넓어야 집단의 이질성이 있다. 능력 범위가 좁으면은 같은 그룹끼리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능력 범위가 넓다는 것은 다른 말로 집단의 이질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러면 문항의 변별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항의 변별도가 올라가면 신뢰도 계수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뢰도 계수가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뒤집으면 이게 동질성이잖아요. 반대로 뒤집으면 집단의 동질성이 있다. 자, 능력의 범위가 좁다. 능력의 레인지가 좁다. 그러면 신뢰도 계수는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신뢰도 계수는 낮아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노란색으로 쓴 부분, 이 부분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신뢰도 계수가 높아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1, 2, 3, 4를 한 번에 끝냈습니다. 기출 사례 한번 보실까요? 별표. A시 고등학교 1000명입니다. 1000명의 현관펜 밑줄. 고등학생 1000명을 무선 표집하여 수학 적성 검사의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구한 결과 0.7로 나타났습니다. 1까지의 범위인데 0.7이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 후 같은 시의 일반 고등학교 10개 교에서 내신 성적 기준 상위 5%입니다. 상위 5%. 같은 그룹끼리 묶였죠. 상위 5% 내의 학생 200명입니다. 이걸 지능 우수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무선 표집하여 이 측정 도구를 실시하게 되면 점수 범위가 좁아지죠. 좁아져. 거기에 밑줄. 문항 변별도가 낮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문항에 대해서 맞추고 어떤 학생들은 못 맞춰야 되는데 지능 우수 집단은 거의 다 맞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항 변별도가 낮아져서 그에 따라 신뢰도 계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검사 재검사 신뢰 추정값은 낮아지게 된다.
자, 이게 출제 포인트예요.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게 검사, 재검사 신뢰도 추정값은 낮아지게 된다. 거기까지 밑줄 쫙 그어주시면 돼요. 이걸 설명하면 그냥 무작위로 1000명을 뽑을 때 0.7이라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명을 뽑았는데 상위 5% 이내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뽑아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집단의 동질성이라든지 능력 범위가 좁아지면 신뢰도 계수는 떨어진다 그랬으니 0.7보다 낮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0.7보다 낮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출제 포인트예요. 요거 하나 그 자리에 쓰시면 돼요. 자, 됐고요.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들어갑니다. 밑줄 친 부분이 출제가 된 건데요. 거기 1번에 보면 문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는 높다. 문항이 많을수록 거기에 밑줄 쫙 그어주세요. 적은 수의 문항으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속성을 측정할 때보다 끊어요. 많은 수의 문항으로 검사를 실시할 때 측정의 오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항 변별도가 높아야 한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항을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구분할 수 있는 변별력이 높아져야 신뢰도 계수가 높아져요. 그 다음에 검사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돼요. 검사 시간의 밑줄. 이는 문항수와 관계에 있다라고 했어요. 속도 검사보다는 역량 검사에서 신뢰도 측면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검사 실시 상황에 적합해야 해요. 실시 상황에 밑줄 쳐야 됩니다. 부정행위의 방지라든지 검사 환경의 부적절성으로 인한 오답 가능성의 폐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황을 잘 조성을 해서 그 문항을 검사하는 상황을 잘 조성을 해서 이 오답 가능성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객관적인 채점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우리가 객관적인 채점 방법 쓰는 게 심리 측정 평가에 활용해서 배우는 객관적 검사잖아요. 토사적 검사가 있고 객관적 검사가 있는데, 토사적 검사가 객관적 채점 방법을 쓰고 여기가 신뢰도가 높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문항의 난이도가 적절해야 됩니다. 난이도 적절에 밑줄 쳐야 됩니다. 즉 검사가 너무 어렵거나 쉬우면 검사 불안이나 부주의가 발생해서 일관성인 응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평가하는 내용을 전체 범위 내에서 골고루 표집해서 문항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전체 범위 내에서 골고루 표집해. 거기에 밑줄 쫙 그어주세요. 전체 범위에서 골고루 표집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검사 도구의 측정 내용이 보다 좁은 범위의 내용이어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측정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측정의 내용이 보다 이렇게 좀 집요하게 뭐랄까요? 좁게 형성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범위 알 수 있어요. 한국사 과목의 시험을 치르거든요. 한국사 과목의 시험을 치르는데 검사 내용 범위가 고대사로 제한이 된다. 제한이 되면은 한국사 전체의 내용을 포함하는 검사보다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측정 내용은 좁게 잡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7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아서 7번 같은 경우는 전체 범위 내 범위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전체 범위가 있는데 뭐 밑에서 했던 걸로 한다면 측정한 내용을 고대사로 제한을 시켰어요. 그러면 고대사가 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골고루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7번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표집을 하고 그 다음에 측정 내용이 좁은 범위가 되고 이런 것들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동질적인 집단, 동질 집단의 신뢰도는 이질 집단보다 낮다. 말씀드렸죠, 여기. 말씀드렸습니다. 9번 별표. 동질 집단의 신뢰도는 이질 집단, 검사 대상의 개인차가 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야 문항의 변별도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동질 집단의 신뢰도는 이질 집단보다 낮습니다. 비슷한 학생 집단에서는 넓은 학력 점수의 범위가 원인이 된 넓은 능력 범위를 가지고 있는 수험자 집단으로부터 1년의 점수, 이질 집단의 점수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 대상 개인차를 크게 하면은 검사 점수 별량이 커져서 그 말은 뭐냐면 변별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별량이 커진다는 것은 어떤 학생은 맞추고 점수가 맞추면 뭐 5점을 준다. 맞추지 못하면 1점을 준다. 그러면 별량이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차이가. 그래서 검사 점수의 별량이 커져서 신뢰도 계수가 커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변별력이 높아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질적 내용보다는 동질적 내용의 검사를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동질적 내용의 검사, 거기에 가로 딱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집단은 이질적이어야 되지만 내용은 동질적인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